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순창 5일장 한복판,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미라는 불룩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포목점 앞에 서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임산부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 같았습니다. 장터 바닥에는 낙엽이 굴러다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코디언 소리가 가을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포목점 앞에 선 미라의 존재감은 그 모든 정겨운 풍경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코트는 서울의 세련됨을 물씬 풍겼고 손에 든 가죽 핸드백 역시 이 시골 장터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강진수 씨 아이예요. 책임지러 왔어요. 미라가 던진 한마디는 포목점 안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주인 은심은 손에 들고 있던 무명천을 내려놓고 미라를 찬찬히 훑어봤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여자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은심의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미라는 포목점 곳곳에 걸린 비단과 무명천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명주실로 짠 천부터 손으로 짠 무명배까지 이 작은 가게 안에는 상당한 가치의 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특히 가게 안쪽 높은 곳에 걸린 고급 비단들이 미라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들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팔면 꽤 되겠네요. 미라의 말에 은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이 서울 여자가 단순히 아이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미라의 시선이 천을 바라보는 방식, 그 계산적인 눈빛에서 뭔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은심은 50년 넘게 이 장사를 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포목점 안쪽에서 바느질을 하던 수영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수영의 눈에도 이 낯선 여자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미라가 천을 만지는 손길이 너무나 능숙했거든요. 마치 천의 질감과 가치를 한 번에 파악하는 듯한 손놀림이었죠. 진수는 지금 없어. 서울로 일하러 갔으니까. 은심이 건조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여유롭게 포목점 안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명주천을 슬쩍 만지는 모습을 보며 은심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미라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언제 돌아오는데요? 미라가 물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천에 꽂혀 있었습니다. 특히 가게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오래된 천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어요. 먼지가 살짝 앉은 그 천들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포목점 안까지 스며들어 왔지만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은심은 미라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미라는 그런 은심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갈 곳도 없고. 미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어요. 그 말에 은심은 미라를 더욱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온 이 낯선 여자가 가져온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의 바람이 이 작은 포목점을 향해 불어오고 있었죠. 은심은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오는 걸 느꼈습니다. 포목점 안쪽 좁은 방에서
은심은 말없이 미라에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 올려진 것은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서울에서 온 미라에게는 너무나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미라는 숟가락을 들어 보리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곧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중국집이나 치킨집 같은 데서 배달 안 되나요? 미라의 말에 은심은 대답 대신 된장찌개 그릇을 밀어줬어요. 그 무심한 제스처에서 미라는 이곳의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의 편애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미라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은심이 상 옆에 놓인 수세미천을 집어들었을 때 미라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 특유의 거친 냄새가 코끝을 찔렀거든요. 서울에선 이런 건 안 써요. 요즘엔 스펀지나 수세미 다 사서 쓰는데. 미라의 말에도 은심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수세미천을 적셔 그릇을 닦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미라는 그런 은심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말씀 좀 하세요. 같이 살게 된 사이인데. 미라가 짜증스럽게 말하자 은심은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여긴 순창이야. 여긴 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 한마디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심은 설거지를 마치고 오래된 배자 하나를 바구니에서 꺼냈어요. 손때가 묻은 그 배자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심은 바늘에 실을 깨어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죠. 미라는 그런 은심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곳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포목점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 천들이 그녀에게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으로 보였거든요. 진수가 언제 돌아온다고 했죠? 미라가 다시 물었지만 은심은 바느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르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어요. 미라는 은심의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느꼈죠. 아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뻔한 임산부라니. 미라가 중얼거리자 은심의 바느질하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심의 표정에서 미라는 묘한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라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은심이 내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미라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온 진짜 이유, 그리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진수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목점에 숨겨진 값진 천들이었죠. 어둠 속에서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심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너무 많은 것을 걸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미라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포목점의 실루엣이 달빛에 어렴풋이 드러났어요. 저 안에 있는 천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그 천들의 진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미라는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은심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포목점 창고로 향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미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간 미라는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포목점 안쪽보다 훨씬 많은 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목재 선반 위에 정리된 천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바로 보물 창고였거든요. 미라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한 필씩 천을 들춰보며 길이와 폭, 상태를 세심하게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삼배의 촉감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비단의 광택을 손전등 불빛에 비춰 살펴봤어요. 각 천마다 예상되는 시장 가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312필 상태 양호, 비단 8필 고급 품질. 미라가 중얼거리며 적고 있을 때 창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천더미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영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수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라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죠. 누가 있어요?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미라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영은 수첩을 집어들고 손전등을 켜서 내용을 훑어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에는 창고에 있는 모든 천들의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312필, 비단 8필, 무명 19필, 예상 감정가 2,800만 원. 수영은 그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천들이 이런 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치밀하게 조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라는 천더미 뒤에서 수영이 자신의 수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들킨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수영은 수첩을 다시 바닥에 놓고 조용히 창고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조사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천들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수영은 서울에서 온 미라를 떠올렸습니다. 미라는 수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더미에서 나왔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 조각들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미라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수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진수의 가족이 포목점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던 거죠. 미라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은심도 수영도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미라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천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녘 은심은
가게 안쪽 천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을 뻗어 꺼낸 그 보따리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은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따리를 만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자 안에서 물 빠진 무명천과 손으로 짠 염색천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색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천에 새겨진 초승달 문양이 은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은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초승달 문양. 그 아이 엄마와 만들던 문이지. 은심이 중얼거리며 그 천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느껴지는 천의 질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밤새워 염색하던 그날들 말이죠. 은심은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영이었어요. 수영은 새벽부터 은심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수영이 물었지만 은심은 대답 대신 안쪽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은심과 또 다른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완성한 듯한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수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은심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눈매가 어딘지 익숙해 보였어요. 은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이 너, 내 엄마야. 내 친어머니. 그 말에 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은심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영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름은 김경숙이었어. 나와 함께 전통 염색을 배운 친구였지. 은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 힘들었어요. 경숙이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아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거든요.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심은 사진을 다시 가져와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사진 속 경숙의 미소가 너무나 밝고 순수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 은심의 고백에 수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포목점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은심은 다시 초승달 문양이 새겨진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문양은 경숙이 직접 고안한 것이었어요. 달빛을 받으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특별한 염색법으로 만들어진 문양이었죠. 이 문양은 경숙이가 만든 거야. 우리 둘만 알고 있던 비밀 염색법이었어. 은심의 말에 수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어요. 왜 어머니는 자신을 떠났을까? 그리고 은심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영이 알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천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초승달 문양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불안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두 여자의 미소가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수영은 은심의 옆에 조용히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너희 엄마랑 내가 함께 만든 천이야. 은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천이에 새겨진 초승달 문양이 마치 시간의 증인처럼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지. 은심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도 부족했지만 젊은 두 여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전통 염색법을 배워서 아름다운 천을 만드는 것이었죠. 경숙이와 나는 마을의 염색 장인에게서 함께 배웠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터지도록 일했지.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은심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기술을 익혀나갔고 점차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숙이는 천재였어. 색깔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새로운 염색법을 고안해내는 재능이 있었지. 은심이 말하는 동안 수영은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숙이가 만든 초승달 염색법이 문제가 됐어. 은심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염색법은 정말 특별했어. 달빛을 받으면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는 마법 같은 기술이었지. 서울의 큰 상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을 정도였어. 수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나는 그 기술을 훔쳤어. 은심의 고백에 수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심의 얼굴에는 50년간 감춰왔던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1954년 태풍이 오던 그 밤에 나는 경숙이가 밤새 연구한 염색 노트를 가져갔어. 은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했던 그 밤, 은심은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서울의 큰 상회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그 기술을 넘기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지. 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 수영은 은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심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함께 밀려왔어요. 전쟁 이후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거래는 무산됐어. 상해 측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나는 경숙이를 배신했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 은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너진 거래보다 더 큰 상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숙이는 그날 이후 마을에서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에 수영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은심의 배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천에 물 들릴 수가 없었어. 손을 염색통에 넣으면 경숙이 얼굴이 떠올라서 은심이 마지막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간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수영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1954년 태풍이 몰아치던 그 밤의 기억이 은심의 뇌리에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거센 바람과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 밤, 은심은 경숙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손에 들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며칠째 밤을 새우며 새로운 염색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초승달 문양을 더욱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수십 번의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염색 배합비와 기법이 세세하게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죠. 경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할라. 은심이 말했지만 경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온 정신은 완벽한 초승달 문양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거의 다 됐어. 이번엔 정말 달빛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빛날 거야. 경숙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은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큰 상회에서 온 상인이 은심을 찾아왔었어요. 그는 초승달 염색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며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큰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서울 양반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상인의 말이 은심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쟁 이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은심은 경숙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떨리는 손으로 그 소중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에는 경숙이 수개월간 연구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염료의 배합비부터 염색 순서, 온도 조절법까지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심은 그 노트를 품속에 숨기고 급히 작업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은심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서울의 상회에서 만난 상인은 노트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회 측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를 취소한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시국이 불안해서 새로운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소. 미안하지만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소. 상인의 말에 은심은 절망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순창으로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노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녀는 은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단지 깊은 실망의 눈빛으로 은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언니? 경숙의 조용한 물음에 은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어요. 미안해, 경숙아. 정말 미안해. 은심이 울며 사과했지만 경숙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경숙아, 경숙아. 은심이 아무리 불러도 경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갈 때 은심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친구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일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심은 다시는 염색을 할 수 없었어요. 염색통에 손을 넣으려 하면 경숙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고 천을 만지면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포목점은 계속 운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영은 은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은심이 왜 그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영은 은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 수영을 보며 은심 역시 괴로워했어요.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지만 그것이 수영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수영은 포목점 뒤편에 있는 오래된 염색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통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영의 눈에는 그 통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경숙이 마지막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염색통이었으니까요. 수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염색통의 테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감각이었어요. 이상해. 수영이 중얼거리며 염색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염료의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수영은 무의식 중에 손을 염색통 안에 넣고 그 찌꺼기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영의 손끝에서 마른 염료가 서서히 색깔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이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수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은심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영의 손놀림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짓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너 그 손. 은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영이 돌아봤습니다. 은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수영이 물었지만 은심은 대답 대신 다가와서 수영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손의 모양, 손가락의 길이, 그리고 염료를 다루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경숙과 똑같았어요. 너는 정말 경숙이 딸이구나. 은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연의 힘은 숨길 수 없었고 손맛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수영이 이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수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소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손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손 안에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손을 가지고 있었나요? 수영의 질문에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의 손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어떤 염료든 그녀의 손을 거치면 생명력을 얻었고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변했습니다. 경숙이는 타고난 염색 장인이었어. 그 아이 손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거든. 은심이 말하며 수영의 손을 다시 염색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염료를 넣어서 실제로 염색을 해보자고 했어요. 수영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과연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을 염색통에 넣고 저어보니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인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염료가 수영의 손길을 따라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탁했던 색깔이 점점 맑아지고 깊이 있는 색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경숙이 딸이야. 이런 재능은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 은심의 말에 수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 안에 어머니의 재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의 일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은 매일 염색통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심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색깔을 보는 눈, 염료를 배합하는 감각, 모든 것이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심은 수영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경숙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수영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숙의 딸이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자신이 그 재능의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수영은 염색을 하면서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다시 한번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수영에게 들킨 이후로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을 사용해서 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노트에는 이미 정교한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각 천의 감정가와 예상 수익률, 그리고 처분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임산부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가진 투자자였어요. 삼배는 골동품 시장에서 비단은 한복업체에 넘기고 미라가 중얼거리며 계산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어깨 위에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은심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심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만 돌아가라. 천은 마음이 없는 사람 손에선 찢어진다. 은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천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미라는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천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여기 묵혀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미라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지만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었던 그때의 자신 말이죠. 너 같은 사람이 있었어. 50년 전에도. 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라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나는 그때 친구를 배신했어. 돈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잃었지. 은심의 고백에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그 속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져봤자 의미가 없어. 은심의 말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계획이 철저히 드러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실패,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남의 것을 훔쳐서 하는 게 아니야. 은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라의 수첩을 조용히 가져왔어요. 그 안에 적힌 계산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서울로 돌아가라. 진수한테는 내가 말하겠어. 은심의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라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수영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미라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니도 힘든 일이 있었겠죠. 좋은 방법으로 새 시작하길 바라요. 수영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미라가 떠난 후 포목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심과 수영은 함께 염색 작업을 시작했어요. 수영의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며 은심은 경숙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만든 초승달 문양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수영의 제안에 은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초승달 문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그 문양은 마치 경숙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포목점 안에 걸린 그 천은 더 이상 배신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창의 작은 포목점에는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천을 사랑하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손에서 태어나는 천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 되었어요. 가을바람이 포목점 사이로 스며들며 천들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창 포목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